쫄지마. 최근 에릭 누텔이 올린 차트 2개를 보면 하나는 유가 100불과 천연가스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캐나다의 주요 회사들이 부채를 다 갚고 발행된 주식까지 다 사들여서 비상장 회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년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VT는 1.5년, SGY는 1.8년 걸린다고 나왔지만 회사 내부의 디테일한 카펙스, 생산량 변동이나 해칭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고 현재 주가가 이 가격에 3년 동안 멈춰 있을 리도 없기 때문에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에릭 누텔이 업계 상황이 얼마나 땅짚고 헤엄치기 수준인지 조정이 온다고 쫄지 말라는 의미로 올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트도 내년에 유가 100불 기준으로 FCF 수익률과 기업가치 EV 대비 현금 흐름 CF를 나타낸 것인데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것도 회사 세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VT, SGY, OBB 등이 보이네요. FCF는 카펙스를 많이 쓰는 성장형 회사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고 이 차트는 매장량의 가치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가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차트의 목적 역시 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캐나다 석유 업체의 환율 이점. 에릭 누텔이나 저나 캐나다 사람이다 보니 미국보다 캐나다 주식이 세금이나 환전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에 비해 캐나다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OBB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사가면서 밝힌 표면적인 이유도 전 세계 자본이 다 모이는 큰 물에서 놀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S&P나 러셀 지수 등에 편입되어서 패시브 펀드의 지원 사격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에 비해 굉장히 약세이기 때문에 캐나다 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산유국이자 수출국입니다. 다양한 산업이 두루 잘 갖춰진 미국과 달리 천연자원으로 먹고 사는 캐나다는 GDP의 석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고 캐나다 벤치마크 증권거래소인 S&P TSX 종합지수의 15%를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 환율과 유가 간의 상관관계가 밀접하고 제가 예전에 선물 투자를 많이 할 때는 캐나다 환율도 참고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가가 마지막으로 100불을 넘었던 2014년 여름에는 미국 달러와 환율이 비슷했으며 심지어 2013년에는 거의 1년 내내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은 미국보다 한참 밑으로 떨어졌고 최근 미준이 금리 인상을 높고 빠르게 계속할 것으로 보여서 캐나다 환율이 빠르게 완화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유가가 100불이 넘었음에도 미국 달러와 환율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2010년대 초반은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 즉 경제가 호황이고 수요가 넘쳐나면서 유가가 높았던 시절이었고 특히 캐나다는 금융위기 때 미국보다 타격이 덜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유가는 강력한 글로벌 수요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성장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반영되었고 이는 더 낮은 경제 성장 전망과 함께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시대적으로 ESG 압박이 극심해졌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중이라 대형기관의 투자가 줄다 보니 유가와 캐나다 환율 간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캐나다 환율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회사들은 임금과 비용은 캐나다 달러로 지출하면서 제품은 US 달러로 팔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가 약할수록 상대적으로 매출과 마진이 올라갑니다. 이 수익성 개선은 앞서 말한 캐나다 디스카운트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고 제가 캐나다 주식을 더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발표. 저번 주에 유독 중소형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많았습니다. 제가 실적 시즌이면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일반적으로 한 해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 1년의 4분기를 다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점점 나아지는 실적 향상을 보여주기 위해 카펙스 비용, 일회성 비용이나 손실, 감가상각이나 세금 등을 한 분기에 몰아서 회계 수치에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수의 카펙스 비용이나 해칭 손실을 미리 1분기에 회계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숫자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산량 같은 것도 추운 날씨 덕분에 1분기가 조금 못한 경우도 많고 해양시추 같은 경우 초가을 허리케인 시즌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가라 리소시스, 부채가 많은 게 가장 큰 약점인 회사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 시기이고 ESG 기조 때문에 돈 빌리기가 힘든 석유 섹터이다 보니 부채가 많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도 YGR은 부채가 많은 회사 중에 부채를 급격히 줄이면서 동시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채가 많다는 옥시나 비애니도 어느 정도 생산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카펙스를 책정하고
기준으로 FCF를 집중적으로 부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FCF라는 말 자체가 비용 등을 빼고 남은 잉여 현금을 뜻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생산성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비용 지출이 적고 그래서 FCF가 더 커 보이는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YGR은 올해 무려 34%의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ESTE처럼 자산 인수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데 YGR은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급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줄이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저비용 생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절감의 핵심은 수직 계열화로 자체 유전 서비스 업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1분기에 순부채가 여전히 시총의 63%나 될 정도로 많이 남았지만 현재 유가가 유지된다면 빠르면 내년 말에 순부채 제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FCF를 보여줍니다. 즉 높은 제품 가격 아래에서는 최고 약점인 부채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FFO가 부채 수준과 1대1이 되는 순간부터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명시했는데 그 시기가 빠르면 2분기 중이라서 후반기에 배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매장량 역시 생산량 기준 20년 정도이고 현재 주당 가격이 캐나다 달러 3.25불인데 P2NAV가 WTI 유가 75불 기준으로 주당 캐나다 달러 13.86불 수준입니다. YGR은 생산량 비율로 보면 천연가스가 56%로 가장 높지만 원유가 26%, NGL이 18%로 리퀴즈 함량이 44%나 되기 때문에 유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내부자 지분 비율이 19% 정도로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원유는 2분기에 생산량의 24%가 유가 US 90불 정도에 수합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해칭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천연가스는 10월까지는 생산량의 약 20%가 US 3.5불에 수합되어 있고 10월 이후에는 사라지는 등 해칭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서드파티 처리 시설 문제로 3월 생산량이 기대에 못 미친 건데 4월부터 시설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와서 올해 가이드 생산량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세금 크레딧이 앞으로 5년간의 이익을 커버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옵시디안 에너지, 한때 직원 수가 2,300명이 넘을 정도로 크고 인지도가 있는 회사였지만 현재는 300명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섹터 내 캐나다 회사 중에 코로나 바닥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인기 있는 주식입니다. 캐나다 최고라는 칼듐 라이트 유전과 피어스 리버 지역의 클리어워터 헤비 오일 유전이 주력으로 보유 자산이 훌륭합니다. 생산량의 36%가 천연가스이고 64%가 리퀴즈일 정도로 천연가스 비중도 높은 편인데 현재 캐나다 천연가스 AECO 가격도 캐나다 달러 8불을 넘은 상황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P2 매장량은 생산량 기준 13년 정도로 피어 그룹에 비해서 평균 정도이지만 PDP 매장량, 즉 이미 개발되었고 생산하고 있는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회사 가치 EV 대비 피어 그룹에 비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OBE는 당장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OBE는 비슷한 피어 그룹인 SGY와 비교하면 시총이 약간 낮고 주가 대비 P2 매장량의 가치도 살짝 낮지만 현재 생산량은 훨씬 많은 회사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작년보다 25% 이상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동업하던 나머지 지분을 다 사들인 클리어워터 유전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클리어워터 유전은 현재 북미에서 투자 자금 회수율이 가장 빠른, 즉 제일 경제적인 유전지대이고 헤비오일의 특성상 유가가 올라갈수록 마진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집니다. 1분기 기준 순부채는 시총의 58%로 YGR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많이 내려간 이유는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부채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순부채가 오히려 늘어난 것도 괘씸한데 경영진이 보너스를 챙긴 것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화를 돋궜습니다. 아마도 후반기 전에 부채를 재융자할 예정인데 기간과 이자율을 봐야겠지만 재융자 소식과 함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지 못한 이유는 비용 증가, 해칭, 자산 인수, 그리고 보너스 지급 등입니다. 첫째, 1분기에 드릴링 비용 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비용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습니다. 하반기 유가 상황을 보고 카펙스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일단 하반기 카펙스 가이던스는 45밀리언 캐나다 달러라고 나왔는데 이미 1분기에만 하반기 예산의 2배가 넘는 103밀리언 캐나다 달러를 때려 넣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가가 100불이 넘는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안 늘리면 다른 회사가 늘릴 거라 소형 업스트림 회사라면 카펙스를 갈아 넣어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OBE처럼 현재 배당형 회사가 아니고 성장형 회사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둘째, 올해 전체로 보면 해칭 상태가 양호하지만 1분기에 집중적으로 해칭이 되어 있다 보니 현금 흐름이 좋지
넣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이미 4월에 운영 업데이트에서 나온 이야기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3.7밀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를 들여서 클리어워터 유전 쪽 블루스카이 지역의 땅을 조금 구매했습니다. 블루스카이 지역은 경쟁업체인 BT도 활동하는 지역으로 좋은 시추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경영진 보너스 같은 경우는 기술주 업계에서는 늘 있는 일이고 현재 고유가를 예상이나 한 듯이 작년 말에 클리어워터 인수권으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좀 관대하게 봐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실적 발표 이후로 빌빌거리고 있지만 1분기에 드릴링에 집중한 만큼 올해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고 2분기에 원유 해증이 반 이상 줄었고 3분기부터는 해증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미 들고 있다면 굳이 1분기 실적에 실망해서 던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YGR과 마찬가지로 당장 부채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FCF가 깡패라 이르면 내년 말에 순부채가 제로가 될 수 있고 올 후반기에 배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OBE가 회계 부정 스캔들과 사우디 치킨 게임과 함께 회사가 쪼그라들면서 배당이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PWE 시절에는 배당을 꽤 주던 회사였습니다. 덤으로 세금 풀로 10년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스스톤 에너지. 사실 코로나 사태로 유가가 바닥을 찍고 급등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미 개발되어서 생산 중인 자산을 인수해서 성장하는 것이 미개발 자기 유전 땅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 싸고 시간도 절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만큼 2014년 말 오펙의 치킨 게임 이후로 유가가 폭락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유가 상승으로 셀러의 마켓으로 바뀌면서 싸게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부채를 빠르게 줄이거나 주주 환원을 욕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자산 인수를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ESTE는 최근 총 5건의 인수를 하였는데 인수 금액은 현금 63%와 유상증자 37% 정도의 비율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이즈가 가장 크고 후반기에 마무리될 비콘 자산 인수는 생산량 측면에서 인수 후 1분기 생산량의 2배가 넘을 예정이라 전혀 다른 회사로 재탄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생산량 중 원유가 41%, 천연가스가 33%, 그리고 NGL이 26% 정도입니다. 그동안 ESTE가 인수할 때마다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경영진이 세계 최고 유전이라는 퍼미언의 미들랜드와 델라웨어 유전지대의 주요 자산을 테트리스 하듯이 잘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부채 비율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이고 ESTE가 배당을 기대하기보다 성장형 회사이다 보니 자산 인수에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년 후반기에 순부채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ESTE는 FANG, PXD 같은 대형 회사나 피어 그룹인 SM, CPE, LPI, CDEV, HBK, MTDR과 비교해서도 비용이나 마진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올해 남은 3분기 동안 원유와 천연가스 모두 생산량의 약 55%가 해증되어 있는데 원유는 유가 실링 67불에 그리고 천연가스는 실링 가격 5.37불에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생산량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천연가스 해증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원유 해증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ESTE의 강점은 하반기에 인수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같은 퍼미언 쪽 피어 그룹에 비해 생산량 대비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라는 것입니다. 매장량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P1 매장량만 13년 정도로 좋은 편인데 최근 2건의 인수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장량은 내년 초에 리포트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인수한 자산에서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원유 해증도 현재보다 반 정도로 줄어들 거라 아마도 후반기 인수가 마무리되면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